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쥐들의 천국을 만들어줬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무슨 농담 같은 얘기냐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은 선한 의도가 어떻게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사례죠. 1902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벌어진 정말 기막힌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어떻게 하다가 쥐들의 대도시를 건설하는 걸로 끝났냐 이거잖아요.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때는 1902년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 지배하던 시절의 하노이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하노이를 동양의 파리로 만들겠다는 아주 거창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근데 이 원대한 꿈이 곧 끔찍한 악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폴 두메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노이를 아주 그냥 파리처럼 싹 뜯어고치고 싶어 했어요. 계획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현대화하는 거였죠. 와, 계획만 들으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에 뭔가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낡고 오래된 하노이의 모습은 막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파리처럼 넓은 도로란 아주 멋진 빌라들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이 계획의 활용점정, 바로 위생도시의 상징으로 무려 19km에 달하는 최첨단 지하 하수도 시스템을 쫙 깔아버립니다. 와, 19km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바로 이 하수도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현대적인 인프라의 혜택이 정말 극소수에게만 돌아갔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10%밖에 안 되는 프랑스인들 사는 구역에만 이 최신 하수도가 쫙 깔렸고요. 나머지 90%의 베트남 사람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아, 역시 식민지배의 현실이네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었다면서요? 네, 인간을 위해 만든 이 어마어마한 지하 세계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손님들에게 그야말로 완벽한 파라다이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쥐들이었죠. 아, 하수도. 생각해보니 고양이 같은 천적도 없지, 어둡고 습하지. 쥐들한테는 완전 5성급 호텔이었겠네요. 호텔 수준이 아니라 도시 전체로 뻗어나가는 지하 고속도로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쥐들이 번식하고 퍼져나가기에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었던 거죠. 와,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하수도 때문에 쥐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네요. 당연히 흑사병 같은 전염병 공포가 도시를 덮쳤을 거고요. 그쵸? 다급해진 프랑스 관리들이 이제 해결책을 내놓는데요. 이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결국에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처음에는 전문 쥐잡이들을 고용했어요. 하루에 최대 2만 마리까지 잡았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잡긴 한 거죠. 근데 쥐들이 번식하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2만 마리를 잡아도 안 된다니. 그래서 결국 대중의 힘을 빌리기로 한 거군요. 현상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거네요. 네, 해결책은 진짜 간단했어요. 쥐 한 마리 잡아오면 1센트 드립니다. 당시 베트남 현지인들한테는 이게 꽤나 짭짤한 부수입이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 간단한 보상이 어떤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이때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쥐를 잡아오기 시작하면 그 수만 마리의 쥐 사체는 또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것도 그렇네요. 그래서 관리들이 머리를 썼군요. 네, 아주 기가 막힌 꾀를 냅니다. 사체는 됐고 쥐를 죽였다는 증거로 꼬리만 잘 나오죠. 바로 이 결정이 대재앙의 스위치를 쳐버린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이야기는요, 그야말로 한편의 블랙 코미디가 됩니다. 프랑스 관리들의 이 단순한 생각이 베트남 현지인들의 정말 기발한, 어떻게 보면 창조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나서 어떤 최악의 시너지를 내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얼마 안 가서 식민지 관리들이 하노이 시내에서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살아있는 쥐들이 멀쩡하게 돌아다니는데 꼬리가 없는 거예요. 꼬리가 없는 쥐요? 상상만 해도 좀 기괴한데요? 자, 프랑스인들이 계획한 그림은 이거였죠. 쥐를 죽이고 꼬리를 잘라서 돈을 받는다. 아주 심플하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인들보다 한 수, 아니 몇 수 위였어요. 그들은 깨달은 거죠. 아니, 쥐를 왜 죽여? 돈 나오는 파수분인데. 그렇죠. 쥐를 산채로 잡아서 꼬리만 싹둑 자르고 돈을 받은 다음에 그 쥐를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쥐가 또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자라면 또 꼬리를 자르고
와, 이거 완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막장으로 치닫습니다. 아예 시골에서 쥐를 길러서 하노이 시내로 밀수해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심지어는 집집마다 몰래 쥐를 키우는 비밀 쥐 사육 농장까지 생겨났어요. 와, 미쳤다. 쥐를 없애려고 만든 정책이 오히려 거대한 쥐 사육 산업을 만들어버린 거네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이 정말 기상천외한 실패담은요, 오늘날 경제학이나 정책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는 그야말로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코브라 효과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코브라 효과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보상이나 정책이 오히려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영국이 인도에서 코브라가 너무 많으니까 현상금을 걸었더니 사람들이 돈 벌려고 아예 코브라 농장을 차려버렸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죠. 하노이 쥐 이야기랑 완전 판박이네요. 근데 사실 그 코브라 이야기는 약간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거고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좀 불분명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하노이 쥐 사냥 이야기는요, 이 코브라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코브라 효과가 아니라 쥐 효과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더라고요. 이게 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벌써 100년도 더 지난 옛날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웃어넘길 과거의 해프닝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들고 있는 모든 시스템과 정책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쥐 효과는 사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영업사원한테 실적 채우라고 압박하니까 수익성 없는 계약을 막 남발한다거나, 개발자한테 코드의 품질이 아니라 그냥 코드 줄수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 없는 코드만 잔뜩 늘려놓겠죠? 학교에서 진짜 학습이 아니라 시험 성적만 올려려고 시험을 위한 공부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무엇을 측정하고 보상하는가. 하노이의 진짜 목표는 죽은 쥐였잖아요. 그런데 편의를 위해서 쥐똘이라는 대리지표에 보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진짜 목표는 싹 잊어버리고 오직 꼬리 개수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된 거죠. 이건 현대사회에서도 정말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숫자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어떤 숫자나 지표를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결정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측정하는지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는요, 인간의 그 예측 불가능한 창의력, 그리고 때로는 이기심까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오늘 이 하노이 쥐 소탕 작전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우리 사회에서 처음에는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꼬리 없는 쥐만 잔뜩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는 없나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 달성이 아니라 그저 꼬리를 모으기 위해 열심히 쥐를 사육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죠.